반갑습니다. 이번 스페인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 발표를 하게 된 워홀프렌즈 14기 김지은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스페인에 체류했었고 그중에 5개월은 남쪽에 있는 말라가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1년 7개월은 마드리드에서 거주를 했고요. 저는 의류 구매 대행 업체에서 1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스페인과 워킹홀리데이, 초기 정착 과정, 사전 준비,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잘 보내기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페인이란 나라에 관심을 어떻게 가졌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외국에 대해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 가면은 제2외국어를 한번 꼭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교양 스페인어를 수강을 했다가 흥미를 느끼고 스페인어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또 스페인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또 흥미가 생겼고 또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경제를 책임질 수 있으면서 또 다양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또 동일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스페인어를 좀 익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유럽을 방문해본 경험이 없어서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방문해보고 또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하기에 좋은 도시, 추천하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선호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대도시와 소도시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대도시는 일자리가 1순위인 도시, 그리고 소도시는 조용한 도시를 선호한다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도시를 다 방문은 안 해봤고 한 2군데 정도 빼고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방문을 해봤을 때 다들 아시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고 수도이기도 하죠. 근데 한국인 기준에서 또 수도권에 살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스페인 안에서는 대도시에 속하지만 한국인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비야나 발렌시아 아니면은 말라가 같은 도시는 스페인 안에서 인구수로는 5위, 6위 안에 드는 도시들이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면 생각보다 완전 관광지인 중심가를 제외하고서는 되게 여유롭고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언어를 혹시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추천드리고 싶은 도시는 살라만카, 마드리드, 말라가 이렇게 3군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라만카의 경우에는 스페인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테야노라는 언어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도시로 추천을 받았고 저도 교수님한테도 추천을 받은 도시이고 또 실제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이나 세계 각지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언어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고 인기 있는 도시이고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사투리가 없는 지역이고 말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투리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발렌시아나 바르셀로나와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사투리가 덜한 지역이어서 교수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신 도시였습니다. 또 날씨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스페인은 날씨가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잖아요. 하지만 세비야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더운 도시 1위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내륙 지역이어서 굉장히 덥고 또 제가 방문했을 때는 4월 말 5월경이었는데도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굉장히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위치했는데요. 스페인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은 비교적 날씨가 선선한 편이고 또 비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씨를 싫어하시면은 비 오는 게 너무 싫지는 않다 하시면은 추천드리는 도시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영국이나 독일만큼 비가 잦게 오는 도시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르셀로나나 발렌시아, 말라가를 추천을 드리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빌바오 여기에 속해 있는 구단이 현재 라리가 상위권에 있어서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크게 언어와 일, 물가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 언어와 일과 물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떼어놓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언어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관광으로 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관광지,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은 영어를 잘 하지만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면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마드리드에 거주했을 때에도 저는 보통 마트를 가거나 식당을 갈 때도 스페인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 교환학생들이나 여행 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식당이나 마트, 좀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가면은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서 불편한 적이 많았다. 생각보다 영어가 많이 안 통해서 좀 놀랐다,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에도 당연히 스페인어가 필요합니다. 호스텔과 같이 외국인을 상대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영어를 요구를 하고 스페인어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스페인어는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식당의 경우에도 최소 배1 수준의 스페인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기초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금방 느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의 스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인은 2024년 4분기 기준에 10.61%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 또 스페인어권의 남미 이주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스페인어를 원어민만큼은 못하는 대부분의 어울러로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력이 충분하게 있으시거나 혹은 영어나 스페인어가 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사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사실 저는 한인잡이나 호스텔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한인잡이라도 스페인어를 쓸 일이 적진 않기 때문에 한인잡이면 스페인어 못 쓸 것 같아 라고 너무 거부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주변의 케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한식당이나 호스텔, 가이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스페인 전체로 봤을 때 한국인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한식당이나 그런 한인잡에서 한국인 직원의 수요가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이 그만큼 일하는 워홀러들이나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동료분 중에 현지 스페인 분이나 아니면 남미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어가 필요하고 식당의 경우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서버랑 겸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텔의 경우에는 영어를 보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페인어가 되시면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숙식이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만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최근에 한국인들의 스페인 여행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가이드 구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지에서 소통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배1 이상의 스페인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 기준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월 1,134유로, 원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176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해 외식 비용은 평균 20유로 전후로 한화로 봤을 때는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가량이고요. 장보기 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장을 자주 보고 또 재료도 많이 사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100유로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식재료를 많이 사거나 육류나 해산물류를 많이 사면은 100유로가 좀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요리를 많이 해 드시거나 약속이 많지 않으시면은 상대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약속이 많고 외출이 많으신 경우에는 지출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생활하시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 정말 홀리데이로만 체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 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준비 과정과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과정으로는 크게 니에와 비자 준비, 또 각종 준비물들과 목표 설정, 이렇게 4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니에, 한국어로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비자 신청을 할 때 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처럼 시간이 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바로바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사관에서 말을 할 때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자만큼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비자 신청 날짜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예약 날짜가 굉장히 잡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은 날짜가 꽉 차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교환하실 분 혹은 이때 바꾸실 수 있으신 분, 이때 포기해요, 가져가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만큼 예약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나온 편이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혹은 길게는 2달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자를 신청을 할 때 비자의 시작일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나온다고 해도 비자 시작일은 동일하게 신청한 날짜로부터 365일, 비자가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온 대로 또 여유롭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 준비 서류가 굉장히 많고 조금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부분이 재정 보증에 관한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또 이것을 발급한 후에 아포스티유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은행을 만약에 방문해야 하신다면 평일에 낮에만 가능하실 거고,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사관 방문도 평일 오전에만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계산을 좀 잘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요구 서류 중에 왕복 항공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날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끊어놓으시는 것보다는 결제해서 영수증이나 그런 서류만 받아두시고 환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찾아보시고 결제만 하고 바로 취소를 하시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준비물인데요. 스페인은 공산품이 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다이소 같은 그런 가격도 없고 해서 자주 쓰거나 소모품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에 방문하시면은 잡화점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체인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는 가격이 가게마다 다르고 또 별로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구매를 할 때마다 이거 다이소 가면 1,000원인데 이거 다이소 가면 2,000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 아깝다 하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보셨으면 하는 추천 물품이 있다면 쇠수저, 나무젓가락, 나무수저까지는 봤는데 쇠숟가락, 쇠수저는 못 봤기 때문에 한 세트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식재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양념장 같은 건 너무 크니까 가져오기 힘들지만 코인 육수나 요즘 가루로 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챙겨 오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재료들 간단하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준비한 서류들, 사본이랑 그다음에 여권 사진은 여분으로 몇 장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 설정인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기 때문에 미리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경험 내가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언어는 이 정도까지 배워서 자격증을 못 따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하시면은 한국에서 미리 이 부분은 내가 준비를 해가야겠다. 이 부분 내가 미리 알아보고 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정착 과정인데요. 도착하면 제일 먼저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미리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워낙 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한 달 월세랑 한 달치 월세 보증금을 날린 경우를 보았어요. 듣기로도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도착을 하셔서 열흘 정도 뭐 호스텔이나 이런 도미토리에서 머무시면서 연락을 해보시고 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여기 보이는 이데알리스타나 포토카사라는 스페인 어플이 있어요. 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중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 내 한인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여기에 종종 스페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방을 렌트를 해주시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데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락을 돌리면은 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연락 정도는 출국 전에 미리 돌려놓으시고 나 이때 보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하는 정도는 출국 전에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별도라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셔야 하고 또 이후에 외국인 등록증을 도착한 뒤에 만드셔야 하는데 이때 거주지 등록증이 필요해요. 요거를 이 집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간혹 가다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집주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좌 개설입니다. 대부분의 스페인에 있는 계좌들은 계좌 유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 유지비가 없는 오픈뱅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처럼 실물 은행 지점은 없기 때문에 입출금 하는 데는 수수료가 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 개인 간의 거래나 보내는 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등록증인 TIE, Tarjeta de Identidad de Extranjero입니다. 요것도 이제 계속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거주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거주지 등록을 신청할 때도 관할에다가 예약을 잡고서 가야 하고 수령을 할 때도 예약을 잡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카드를 등록증을 신청을 할 때도 예약을 잡아야 되고 수령을 할 때도 예약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예약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령하는 예약은 잡기 편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등록증을 신청하는 4번 단계? 이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거주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를 찾는 게 비교적 쉽지 않고 또 언어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현지 잡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인포잡스, 잡투데이라는 구직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한인잡이나 한국인이 필요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드린 스페인짱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대도시에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대도시 위주의 구인글이 올라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식당이나 카페, 마트 같은 경우에는 SNS에 구인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관심 있는 곳은 팔로우 하시고 틈틈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 잘 보내기입니다. 크게 언어, 경험, 여행 이렇게 파트를 나눠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어학원을 다녔어요. 언어를 배우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과 경험을 쌓는 것에 있어서 어학원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어학원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너무 짧게 거주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어학원을 선택을 했었고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교환 모임이 있어요. 미덥이라는 어플에서 국제 언어 교환해서 영어나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 아니면 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교환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모임도 되게 많고 규모도 크고 해서 한번 쓱 갔다가 오시기에 괜찮은 모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가서 말도 해보고 떠들어보고 하는 경험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스페인짱이라는 카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스페인 내 어학원에서 한국인과 한국어를 배우는 스페인인들 사이에 언어 교류 모임 같은 거를 주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학원 인스타그램이나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스페인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되게 다양하고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요. 이런 축제도 많이 가보고 또 다양한 지역들도 다녀보고 친구들과 같이 서로 나라의 음식도 만들어 먹어보고 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은 나라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스페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스페인으로 모인 친구들끼리 교류하는 과정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또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을 비교적 저렴한 항공료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가나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곳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